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일이든 집안일이든 뭐든 간에 그냥 모든 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압도당하는 기분이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라고 말하곤 하죠. 근데 사실 그 말 한마디로는 설명이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 압도적인 느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례를 중심으로 따라가 볼 거예요.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애쓰는 35살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삶을 통해 흩어진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압도된 삶의 단면. 이분은 정말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모든 에너지가 다 타버린 듯한 그런 소진감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찾게 됐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이 압박감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분의 삶을 한 겹 한 겹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분을 둘러싼 세상, 즉 사회적인 요인부터 볼게요. 아이가 셋이고요. 거기에 치매를 앓고 계신 할아버지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장은 늘 인력이 부족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고요. 남편과는 얼굴 보고 대화할 시간조차 부족해서 관계마저 삐걱거리고 있어요. 집안일은 그냥 버겁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 심지어 최근에는 과속딱지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부의 압박은 고스란히 이분의 마음, 즉 심리적인 상태로 이어집니다. 늘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죠. 내가 혹시 가족들을 실망시키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요. 힘든 마음을 달래려고 매일 밤 와인 한두 잔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좋아했던 취미도 이젠 다 재미가 없고요. 문득문득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스트레스는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물학적인 문제들이죠. 밤에 잠을 설치다 보니 하루에 대여섯 시간 자는 것도 힘든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목이랑 어깨는 늘 돌덩이처럼 뭉쳐있고 긴장성 두통도 잦습니다. 원래 했던 천식도 관리가 필요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는 일도 너무 많아졌어요. 보세요. 이렇게 환경과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직접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분의 사회적 문제, 심리적 문제, 또 신체적 문제를 쭉 나눠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과연 다 따로따로 떨어진 문제들일까? 아니면 사실은 이 모든 게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로 얽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두 번째 파트, 점들을 연결하다입니다. 이제야 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훨씬 더 큰 그림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흩어진 점들을 하나로 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나요? 괜찮아요. 아주 간단해요.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몸, 즉 생물학적 상태, 그리고 마음, 심리적 상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사회적 요인까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 가지가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 모델은 1970년대에 조지 엥겔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처음 제시한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주로 생물학 모델이라는 걸 따랐거든요. 이건 뭐냐면 병의 원인을 그냥 세균이나 바이러스, 유전자 같은 생물학적인 것에서만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왜 똑같은 병에 걸려도 누구는 금방 낫고 누구는 더 아플까? 엥겔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의 마음과 사회적 환경이 건강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계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평가의 틀. 그럼 전문가들은 이 멋진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바로 총체적인 평가라는 걸 통해서입니다. 이 모델에 기반한 평가는 한 사람의 삶을 정말 넓고 깊게 들여다봐요. 예를 들면 집은 어떤지, 직업은 뭔지 같은 삶의 맥락은 기본이고요. 술은 얼마나 마시는지, 잠은 잘 자는지 같은 건강 습관도 꼼꼼히 체크하죠. 당연히 기분이나 스트레스 같은 정서적 안녕도 살펴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 사람이 속한 문화 같은 개인의 세계,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진 강점이나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같은 미래의 목표까지 모두 아우릅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인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이 모델이 만능은 아니에요. 장단점이 뚜렷하죠.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포괄적인 시각을 준다는 거예요. 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환자에게 친절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니까 훨씬 더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너무 넓게 보다 보니까 가끔은 좀 초점을 잃고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의사 혼자서는 안 되고 심리상담가, 사회복지사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 인용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물 심리 사회적 접근법은 공감, 사람 중심의 돌봄, 그리고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사회복지학의 가치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을 온전히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은 의사나 상담사만 쓰는 전문 도구가 아니라는 것. 이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감을 위한 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배경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면 과연 우리의 관계는 또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